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지난 1월 초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731명을 기록해 4차 유행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측이 백신 미국 우선 공급 원칙을 밝히고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되면서 국내 백신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국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과 중국 따위에게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해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가짜 김민수 검사가 붙잡혔습니다. 일당 대부분이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었는데 피해자만 300명이 넘습니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주장했지만 질병청이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임은 4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 당 통합 등을 논의했지만 신경전 속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부가 서울도심 공공개발 2차 후보지로 강북구와 동대문구 등 13곳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이사 대책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조항을 놓고 반발이 거셉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차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사면 초가에 휩싸였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미국 우선 공급으로 선회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언한 4천만 회분 5월 도입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던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는 즉시 사용 중단 권고를 받았고 유럽에서는 아예 출시가 연기돼 버렸죠. 전 국민 집단 면역에 한 발짝 다가선 영국은 거리 모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집단 면역은커녕 일본 오염수 문제로 이젠 수산물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의 기본은 국민 건강이죠. 오늘 첫 소식은 모더나 백신 도입 차질 우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더나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신 공급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5월 말과 7월 말까지 각각 1억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 외 국가들의 공급망은 미국보다 1분기 늦게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분기 도입을 추진 중인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지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 공급에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도 먼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는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들어오려던 얀센 백신도 미국에서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Been 6 reports of a severe stroke-like illness. We'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e J&J COVID-19 vaccine.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이미 혈전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됩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미국 35개 주는 접종을 중단했고 유럽에선 백신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얀센 백신 도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얀센도 혈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 세계 백신 수급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이렇게 4,600만 회분 백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백신이 없게 됩니다. 대체 백신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도입 시기와 물량이 확정됐다고 한 백신은 노바백스 이 하나인데 아직 노바백스를 승인한 곳은 세계에서 단 한 곳도 없거든요. 하루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도 K 주사기를 쥐어짜도 11월 집단 면역 약속이 지켜지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계약한 7,900만 명분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도입 물량은 화이자 81만 명분과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명분뿐입니다. 2.3%만 들어온 겁니다. 6월까지 확정한 물량은 화이자와 접종 연령을 제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합해 900만 명분으로 1,200만 명 접종 계획도 안개 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확인된 경우는 2건이 추가돼 모두 5건입니다. 수급 불안에 더해 임상이 진행 중인 노바백스는 물론 혈전 문제가 불거진 얀센은 국내 도입 뒤 안전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이 어렵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사실 백신이 있어야 접종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백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백신 확보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현재 백신 1차 접종자는 124만 명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6만 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고통은 국민 몫입니다. 지난 1년간 위기 때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인내로 극복해왔듯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가도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영국입니다. 집단 면역에 성큼 다가갔다는 기대감에 봉쇄를 완화하자 식당과 상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늦은 밤 영국 런던의 한 식당 골목. 야외 좌석이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스크 없이 몇 달 만에 나선 밤 나들이에 신이 난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난 12일부터 영국이 코로나19로 닫았던 야외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의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Oh, it feels great. Yeah, it's amazing. There's nothing like it.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COVID? Yes, to a certain extent I am, obviously, but if you're taking the necessary precautions, you should be fine. 지난 1월 영국 전역에 전면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유령 도시와 같았던 도심이 일상을 회복하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Sunshine today, the beer's flowing. It's a great day. We're back to it. 상점과 미용실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담당 미용사가 있지만 미용실 이용이 불가했던 일반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사태 내내 이발을 하지 않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영국의 확진자 수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지만 현재 2천 명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상 복귀를 앞당긴 건 강력한 봉쇄 정책과 발빠른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현재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상황입니다. That we're going to have met the target to vaccinate groups 1 to 9. That means that the highest risk population in the country are vaccinated and will have protection from severe disease and hospitalization. 영국은 오는 6월 봉쇄 정책을 완전히 풀고 7월엔 전 국민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면역력을 지닌 국민의 비율이 73.4%라며 영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렇게 백신 수급에 초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4차 유행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 통제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700명대를 기록해 97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됐으니까 그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4차 유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비중이 70%를 다시 넘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30%에 육박하고 있죠. 거리두기 조정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5명으로 2.5단계 기준에 올라선 지 이미 오래.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1.12로 3주째 1을 넘었습니다. 지역 여기저기서 방역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한숨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4차 유행 억제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며 지금이라도 거리두기를 강화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땅인데도 딴 세상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이미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이 또다시 밤 10시를 넘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업주와 손님 10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영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곳에 있던 종업원과 고객은 모두 100여 명.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이유로 적발돼 열흘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영업 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문을 열었다가 또다시 적발된 건데 경찰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지난달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지금까지 84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학교와 학원의 집단 감염도 심각해 지난달 개학 이후 관련 확진자 수만 1,90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은 최후 수단이라면서도 방역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이미 7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9일 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방역을 동시에 잡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정확도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 신속 항원 진단과 PCR 유전자 증폭 방식을 결합한, 그러니까 반씩 합한 새로운 진단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키트가 필수입니다. 검사 결과가 30분 이내 나오는 만큼 영업시설에 갖춰놓고 의심 가는 손님을 골라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민감도 그게 뭐 20%에서 뭐 80% 뭐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실제 환자인데 음성으로 나와서 유흥업장으로 들어가거나 학교로 들어가거나 그러면 퍼뜨리게 되죠. 질병관리청도 사용자가 일정한 가정에서는 가능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선제 검사를 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영역은 계속 PCR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하기에는 민감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는 침이나 가래로 직접 검사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30분 안에 나오는 반면 당국이 하는 PCR 검사는 유전자 증폭 방식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립니다. 정확도로는 자가진단 키트는 양성인 환자 절반 이상을 놓칠 수 있지만 PCR 검사는 95% 이상 정확합니다. 진단검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30분 이내 진단을 할 수 있는 통합형 자가진단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필드에 나와 있는 그 결과로 보면 정확도가 20% 3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은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PCR 기술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를 90% 이상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식약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용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하자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협의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일반 통보했으니까요. 일본 대사관 앞에선 시민단체와 수산업계 등의 릴레이 항의 회견과 집회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에 동물의 배설물을 든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을 찾았다가 경찰에 곧바로 제지당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날짜하고 말이야. 이제는 대한민국에다가 방류를 해. 당신은 일본이라 쳐먹으라. 시민단체들도 오전부터 잇따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학생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전 인류를 향한 학살이라고 규정하며 국제기구의 공동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항의 회견에 이어 수산업계도 이곳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수산업계는 오염수가 안전할 거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우리 정부의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일본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자치단체장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각계의 분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의 반발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합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만 방류를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고위 당국자가 한국 따위의 항의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막말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적반하장, 뻔뻔.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어제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과 중국 등이 항의했다며 주변국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케이 신문은 한 고위 당국자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는 듣고 싶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적인 발표와 달리 주변국을 경시하는 일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いずれにしてもこういうことをやられることになったんで 여론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 등 외국도 삼중 수소가 포함된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며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와 환경 전문가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That is morally and ethically, I think, un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It needs to stay there for another, I'd say, decade or so until we get the water properly treated and processed. 러시아는 일본이 이웃 국가와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과 1000km 정도 떨어진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은 러시아 어업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 등 관영 매체는 오염수 방류 지지 의사를 밝힌 미국이 일본과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얻는 데에만 주력하고 오염수 처리는 손쉬운 방류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겐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사실 이런 것 말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일본 등 3개국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이어지는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달라고 아이보시 일본 대사에 당부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나 덕담이 오가는 환담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 이례적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잠정 조치를 포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일종의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일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염수 문제와 별개로 일본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한국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니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기고만장한 걸까요? 사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공식 발표하기까진 무려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치밀하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설득해 내 편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영토 내 문제라며 오염수 문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은 항의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한일 외교전에서 우리가 완패한 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은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놓은 데 이어 블링컨 장관은 직접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 처리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국제 기준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지금 정확히 없는 거. 미국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일정 부분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역시 일본의 발표를 옹호했습니다. IAEA는 사무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처리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말로 일본 정부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기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IAEA 예산을 가장 많이 분담하는 이른바 큰손이 된 게 이 같은 지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자연스레 우리 외교력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처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언급한 지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영토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외교부로서는 지금 이거 결정이 아직 안 내려진 상황에서 외교부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정부가 노력하지 않았다며 무능 외교의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술에 취해 신호 위반과 과속운전으로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돼 검찰의 구형보다는 무거운 형량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지인들은 음주운전 처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만인 유학생 28살 정일인 씨는 귀갓길에 집 앞 횡단보도에서 50대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유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촉구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왼쪽 눈에 꼈던 시력 교정용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 탓에 시야가 뿌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과거 2차례 처벌받았고 정말 시력이 안 좋았다면 운전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단 무겁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형량이지만 유족 측은 통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nd I want the murderer to know that he had killed my beautiful and precious daughter because of his selfishness and drive after drinking destroyed our family. 구형보다 높은 8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 무기징역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그 가운데서 8년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한국은 음주운전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유족에게 사죄의 노력을 한 점은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박자원입니다. 대낮 도심에서 길 가는 여성의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한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도망가는 남성을 그 집 앞까지 추적해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번화가 도로로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70대 남성이 거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 남성은 자리를 피했지만 여성은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범행이 발각되고 200m가량을 도주한 남성은 이곳 자택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 대 오고 경찰도 많이 왔었어요. 남성은 당초 풍경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을 몰래 찍은 증거가 발견되면서 범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검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내고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보이스피싱범. 일명 가짜 김민수 검사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일당 대부분이 전북 지역 폭력 조직원이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만약 전화를 끊으면 강제 수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전화가 종료된과 동시에 전국에 수배가 바로 내려지고요. 신병이 확보된과 동시에 구속이시고요. 검사 신분증과 명함까지 받아본 김 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400만 원을 빼앗겼고 정신력 충격과 압박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1년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시 좀 빛을 못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걸 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가짜 김민수 검사에게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30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일당 대부분은 중국으로 건너간 전북 지역 폭력 조직원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원룸 등의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와 카메라만 설치해놨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원룸에 들이닥쳤을 때 감시 카메라 그 상황을 보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전원을 꺼버리는 방법으로 경찰은 일당 98명을 붙잡아 29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0여 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4차 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방역의 필수품이죠. 그런데 지난 여름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없는 무허가 마스크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이른바 포장가리, 가짜 마스크들을 인증받은 진짜 마스크인 양 포장만 바꿔 판 건데 그것도 무려 1,000만 개가 홈쇼핑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창고에 쌓인 수십 개의 상자 사이로 일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난리 났다. 의약외품인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속여 바꿔넣는 모습입니다. 모두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은 가짜 마스크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이 같은 무허가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고 포장가리를 거쳐 비말 차단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시중에 유통된 분량만 1,140만 개, 43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 중 113만 8천 개가 압류됐지만 나머지 1,000만여 개는 이미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팔려나갔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에서 만든 마스크 정품과 가품입니다. 정품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점선 무늬에도 차이가 있지만 한눈에 이를 구별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별법 역시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한한 것이라 소비자들이 다른 가짜 마스크를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이미 가짜 마스크를 산 소비자는 제조사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며칠 전 발생했던 경기 남양주시 화재는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가게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가게까지 옮겨 붙었을 때 그 피해액은 임차인, 임대인 누가 물어내야 할까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해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남양주 화재처럼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가게까지 번졌을 때 해당 가게 업주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가게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때 불이 번진 곳이 같은 건물인지 다른 건물인지, 불이 난 곳이 내 소유의 건물인지 임차한 가게인지에 따라 배상 정도와 의무가 다릅니다. 먼저 다른 건물의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연소의 원인이나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의 가게라면 직접 화재에 해당돼 경감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문제도 손해배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당 가게의 업주, 즉 임차인은 건물 관리 의무를 어기고 또 이런 위반이 화재 원인이나 확산에 영향을 줬다면
응당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게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큰 과실이 없더라도 건물 설치나 보존하자로 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해당 가게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는 만큼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김보미였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면서 택배 노조 측과 아파트 간의 갈등이 이어졌었죠. 결국 택배 기사들이 직접 나와서 찾아가라면서 문 앞 배송을 중단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옆에 택배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일부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택배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화를 촉구했지만 답변이 없자 배송 중단을 강행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별로 택배 분류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은 아파트 밖인 이곳까지 나와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 측은 오늘 일부 택배사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노조가 갑질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단지 모두 저상 차량을 이용해 지하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왜 이곳만 문제가 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쓴다 이게 싹 다 얘기했잖아요. 2만 가구 넘다고. 여기는 다 저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노조 측은 기존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택배 회사가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택배 기사들에게 배송하고 싶으면 저탑으로 바꿔! 이러면 바꿀 수밖에 없어. 수백만 원의 비용은 기사 본인의 부담이었어. 저상 차량 사용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수그려야 돼서 허리랑 목이랑 무리가 가서 아프고요. 안에 들어가서 분류도 또 해야 되고. 당장은 중재할 기관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아파트의 택배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규준입니다. 여권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김문함 한국마사회장은 폭언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이런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또 내로남불 시비가 불거질까 걱정도 되겠죠.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송주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전효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문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전 비서관은 서울시 간부로 근무할 때 자신이 창업한 회사가 5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입수한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전 비서관의 사업 수주 관여나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자가 이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과 관련이 있는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이게 명백한 불공정 행위고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이 됩니다. 전 비서관은 엠뱅과의 통화에서 2004년 업체를 만들었다가 2년 운영하고 넘긴 뒤 일체 경영하거나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삼성 국회의원 출신인 김은남 마사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채용 지시를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은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마사 회장 폭언. 방금 나온 리포트잖아요. 맞습니다. 예. 김문환 마사 회장 이야기인데 대체 뭐라고 했던 겁니까? 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2월에 취임했는데요. 취임 직후인 지난달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폭언을 쏟아낸 겁니다. 천하에 나쁜 놈 회장을 기만하고 말이야. 거기 근거 규정이 다 있잖아.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저 새끼 삥으로 한 줄 알아, 이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무슨 규정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마사의 내규에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해당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를 설명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자식아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인사규정이보다 마사의 법은. 그래서 결국 그 측근은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네, 비서실장으로 채용은 안 됐지만 대신에 마사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와우. 정작 폭언을 들은 인사 담당자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사의 측은 부정 채용은 아니고 김 회장이 당사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김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감찰 지시를 내린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쓴말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불가리스 파문. 이거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뭐 예방 효과가 있다 나왔던 어제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남양유업 측이 어제 심포지움에서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77.8%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놨죠. 해당 연구는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지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데 전문가들도 위험한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실험실이나 세포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다 발표하거나 효과를 제시하진 않고요. 저는 지금 연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불가리스가 완전히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도 올랐다면서요. 네, 일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상품이 매진되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남양유업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만 8% 넘게 오르고 오늘도 장중한 때 상한가 가까이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어떤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5% 이상 하락 마감하기는 했습니다. 누리꾼들도 화가 단단히 났는데요. 주가 조작 아니냐? 그럼 비싼 돈 주고 백신 사올 필요 없이 집마다 불가리스를 돌리면 되겠다 등 비판들이 쏟아진 겁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이면서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고요.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이에 해당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아닌 광고가 된 게 아니냐 이거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누구 얘기입니까? 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의원 기억하시나요? 예. 네, 현재는 무소속인데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는데요. 탈당 당시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고 했었는데 김 의원은 곧바로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로 세로 연구소가 이 혐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은 가세연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가세연이 저지른 묻지마 폭로로 자신과 가족들이 인격을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공동체에서 축출되어야 할 사회적 흉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는 정말 안 되죠.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2일 예정된 가운데 홍영표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 친문으로 분류되죠.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가 최대 과제가 됐는데 조홍천 의원은 강성 지지층을 맹비난하며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해 공격받는 2030 의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 비대위에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선의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켜내겠다며 친문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저 홍영표입니다. 내일 출마 선언 예정인 송영길, 우원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든 다 경청할 자세를 가지고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장파 조응천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거론한 초선 5인방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 명의로 배은망덕하다는 성명서를 낸 것을 비판하며 변화와 쇄신의 움직임이 있기는 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역시 열성 지지자들이 선을 넘었다며 당 지도부에서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당 통합을 위해 모였는데 웬걸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가 담합하지 마라, 빨리 출마 의사를 밝히라고 주호영 대표 권한 대행을 쏘아붙인 건데 여기서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 통합과 차기 전당대회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중진연석회의. 하지만 차기 당권을 놓고 불출마를 선언한 서병수 의원이 중진 용태론을 주장하며 불길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내가 나서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정치 어떤 세대를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이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당권 주자들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주호영 대표 대행과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 경선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합이 사실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주 대표 대행이 그런 일 없다고 일축하고 정 의원도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주 대표 대행에게 빠르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진 의원들은 전당대회 전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주호영 대표 대행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중진 의원들 누구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통합이 순리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바른 태도다라고.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와 19일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통해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 정말 많아졌죠. 이 덕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 넣은 투자금을 찾는데 몇 달씩 걸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 단위로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말이죠.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무실 앞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와 3, 4, 5 모인 사람들. 두 번째 왔어요. 소통이 안 돼서 왔어요. 이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3개월 전에 단톡 1대1문의 고객센터 전화하면 안 됩니다. 다 해봤는데 80만 원 이상을 범죄자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작사님입니까? 모두 출금 제한이 풀리길 기다리다 못해 거래소 본사를 찾은 투자자들입니다. 거래소에 돈을 넣어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시간이 지나 현금화하려는데 거래소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온라인 등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넘게 거래소가 묵묵부답이란 성토가 쏟아집니다. 적어도 답변이란 걸 줘야 되는데 입출금 잠기고 나서 대답이 없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부산에서 올라갔겠습니까? 해당 거래소 측은 출금 불만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거래량 급증에 따라 고객 응대 인력도 2배 확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1, 2월 가상화폐 거래액은 445조 원. 지난해 총액을 이미 넘어설 정도로 열풍입니다. 덩달아 거래소 이익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빗썸은 약 1,500억, 코이노는 1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업비트의 경우 4천억 원대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역대급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객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수수료를 자신들한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고객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죠.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가상화폐 시장. 거래소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지구 바깥도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생긴 잔해물이나 폐기된 인공위성의 파편이 많게는 1억 개가 넘거든요. 이런 쓰레기가 떠다니다 위성 등에 닿으면 당장 내비게이션, 인터넷 같은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두운 우주 공간을 가로지른 파편이 우주선을 산산조각냅니다. 총알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드는 우주 쓰레기를 피해가며 주인공은 지구 귀환을 향한 사투를 벌입니다. 우주 쓰레기의 습격,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위성에 2k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200~300번 이상의 저희가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많이 지나가는 거죠. 인공위성의 파편을 비롯해 우주를 떠도는 인공물을 우주 쓰레기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고도 2,000km 이내 지구 저궤도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주 쓰레기는 이미 1억 3천만 개가 넘는데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름 1cm 이상의 쓰레기도 90만 점이 넘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There are more launch opportunities. The cost to launch space hardware has come down. We have seen the possibilities to have constellations to deliver better services. So the problem is actually becoming, much worse. 이대로라면 우주 발사체가 쓰레기로 인해 지구 저궤도도 뚫지 못하는 사태가 오거나 인공위성 기반의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이용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엔 미국 통신위성이 고장난 러시아 인공위성과 부딪혀 파괴되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각국은 지구 대기권을 소각장으로 활용해 우주를 청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은 우주 쓰레기를 그물로 붙잡거나 파편에 돛을 부착해 대기권으로 끌고 들어와 마찰열로 불태우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지난달엔 일본 회사가 자석으로 쓰레기를 끌어당겨 청소할 수 있는지를 우주 공간에서 실험하고자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기초 단계인데다 우주 쓰레기를 한꺼번에 제거할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쓰레기로 만들어진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소비가 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외식의 4분의 1 정도였던 배달이 코로나 이후에는 절반에 달한 겁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특히 대유행일 때, 그러니까 1차 대유행, 2차 대유행,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창궐할 때마다 배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데이터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3년째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이정환 씨는 지난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을 뿐더러 손님들로부터 배달 요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프라페 종류, 마카롱 그런 것들도 손님들이 다 여름이든 가을이든 배달로 주문해 주셔가지고 매출이 좀 많이 늘었죠. MBN 데이터 취재팀은 지난 1년을 코로나19 이전, 확산기, 안정기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삼성카드와 함께 국민들의 외식 소비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번지기 직전 외식 소비는 매당 75%, 배달 25%였습니다. 배달 비중은 1차 대유행에 이어서 2차, 3차 대유행 등 차수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가파라졌는데요.
지난해 12월 3차 유행 때는 이렇게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음식 배달 총금액은 작년 대비 44% 가까이 늘어난 20조 원이었는데요. 배달앱 사용량도 1년 만에 54% 넘게 급증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제 배달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고객 편의가 증대되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배달 시장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서 배달 시장이 축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장 위주의 외식은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한식이나 배달이 어려운 양식은 전년도 대비 30에서 40%대의 매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취재 데이터는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임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펫 택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과 이동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만 따로 태워서 어디론가 보낼 수 있는 택시인데 이런 펫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가 벌써 700곳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내부를 털고 닫고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기사가 호출을 받고 맞이한 승객은 강아지 2마리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반려동물 전용 택시, 펫택시입니다. 단독으로 저희가 미용이나 아니면 병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데서 이제 픽업을 해서 다시 집으로 귀가시켜드리는 서비스가 한 30% 정도 되고요. 전용 카시트에 배변 패드는 기본이고 멀미에 약한 반려동물을 위해 천천히 달리기도 합니다. 일반 택시 요금의 2배가량 정도지만 반려견주들은 만족하는 편입니다. 차 가방 안으로 나오려고 하고 짖거나 그러면 대놓고 좀 불편함을 표하는 기사님들도 아직까지는 많은 게 사실이라서 그런 거를 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2017년 10개 안팎이던 펫택시 업체는 3년 만에 700개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펫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다칠 경우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된 탓입니다. 보장 내용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된다 안 된다를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펫택시에 탄 반려동물의 피해 보상 기준 마련은 3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가치에 대한 판단은요, 가족의 개념이 도입이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의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부가 서울 도심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할 2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강북구 11곳과 동대문구 2곳 등 2개 구 모두 13곳입니다. 미아 사거리역과 청량리역 등 대부분 전철역 근처로 주택 수요는 많지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노후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죠. 정부는 용적률 등 혜택을 주어서 이들 지역에 1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1차에서 발표한 21개 지역 25,000가구를 합치면 공공개발을 통해서만 벌써 4만 가구 정도의 공급 후보지가 발표된 겁니다. 후보지가 실제 사업에 들어가려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면서 2월 4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보상금만 주고 아파트는 주지 않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청산해버린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발이 될 걸 알고 집을 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속사정을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도봉구의 역세권 공공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이곳 빌라의 3층 집주인은 집을 2억 3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빌딩의 5층 집주인은 2억 8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 감정평가 방식의 보상금만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현금 청산 기준일을 이사대책 발표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현금 청산이 되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 10% 동의만 얻으면 정부가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어 상당수의 후보지가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정됐다는 점입니다.
그런 건 없고 공장이 얘기는 해줬어. 뭐 4월 중순으로 설명회 뭐 한다는 식으로.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없는 사람들이. 공공개발이 될지 모르고 2월 4일 이후에 샀다고 해도 현금 청산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금 청산 방식으로 앞으로 100곳 이상의 공공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을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아 깜깜이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노후 지역 주민들은 커져가는 현금 청산 공포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빌라 거래는 뭐 거의 올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 팔고 싶어서 내놓은들 누가 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후보 지역에선 민간 개발로 돌아서거나 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옵니다.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꺼리게 되어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업의 부담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정부는 상속과 이혼에 대해선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투기를 막으려는 조치가 공공개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00명대가 나오는 일본 현지 분위기는 썰렁하고 침체된 모습인데요. 우리 선수단은 백신 접종과 방사능 이슈 등 악재가 겹쳤지만 종합 10위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도쿄올림픽을 100일 앞두고 개최된 오륜기 공개 행사.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돼야 하지만 행사엔 조직위 등 관계자만 극소수만 참가해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성화봉송 행사 역시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3,000명대로 올라가면서 구간별 성화봉송 행사가 취소되거나 특정 구간을 나눠 달리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진천 선수촌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올림픽에서 착용할 단복을 공개한 가운데 선수들의 최대 걱정은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동료가 코로나를 확진을 받는 순간 저희도 이제 몸소 와닿았고 또 오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펜싱 선수들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당장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선수단 백신 접종도 미뤄지고 있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스트라나 뭐 얀센이든 아직 그 문체부나 질병청에서 어떤 걸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후쿠시마산 방사능 식자재 등 각종 이슈에도 우리 선수단은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따내 종합 10위에 오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3월과 반대로 4월은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로 오늘보다는 3도가량 기온 높겠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겠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날은 포근해지는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그만큼 더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륙 곳곳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강원 산지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도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 춘천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는 4도로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대기질 좋음 수준을 가리키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